플루토 네트워크의 설립자이신 유준선 대표님께서 연구 생태계와 오픈 데이터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유준선 대표님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탈중앙화된 학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영리 프로젝트인 플루토 설립자로 학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여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플루토 네트워크라는 이제 비영리 프로젝트를 이제 파운딩 멤버로 있고 그다음에 팀 전체를 리딩하고 있는 유준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오 대표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부탁하셨을 때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할게요라고 했는데요. 네, 와서 보니까 되게 큰 자리여서 부담스럽고 하지만 저희가 풀려고 하는 문제나 아니면 실제로 연구 생태계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이제 영국의 언론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충분히 생산적이지 않아서 이제 오늘날 대학교에서는 저를 채용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학자가 과연 누구일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되게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한 과학자는 피터 힉스인데요. 네, 2013년에 되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고 그다음에 힉스 보존 파티클과 관련해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여준 과학자인데요. 앞에서 말한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는 이제 그가 논문을 많이 쓰지 않는 타입의 연구자여서 그런데요. 그의 CV에 따르면 실제로 그는 총 논문 편수가 약 26건 정도밖에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이러한 생산적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가 영국에 들어가게 됐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과학의 발전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오픈 사이언스라는 개념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연구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흔히 이제 남의 논문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입증하려는 가설을 수립한 뒤에 그 다음에 해당 계획을 가지고 연구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자금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연구 계획에 이제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연구를 진행한 후에 이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이제 논문이란 형태로 출판을 해서 다른 연구자에게 알려지는 이런 사이클을 도는 형태로 보통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앞서 말한 이제 피터 힉스가 이제 대학교에서 채용이 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여기에 존재하는 평가 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계에서 주로 이용되는 평가 지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저널에 출판된 논문의 수라는 걸로 연구자의 역량 평가 또는 이제 연구기관의 역량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단편적인 이런 평가 지표는 여러 문제를 낳게 됩니다. 사실 비슷한 케이스가 앞서 발표해주신 이제 부동산에서도 단편적인 인덱스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덱스라는 걸 선정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다음 배경 지식 없이 단순하게 설정된 인덱스는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출판된 논문의 수라는 양적인 평가 지표 때문에 과학자들끼리 현재 협업하기가 되게 힘든 환경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연구를 한 거라도 이제 남이 출판을 하게 되면 남의 연구 성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협업을 되게 저해하고 있으며, 그다음 여기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저널이라고 정의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라는 이제 지표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존재하는 왜곡과 또 이제 이런 생태계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어떠한 보상 없이 노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출판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 수준 이상의 저널과 관련해서 이제 저널의 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를 저널 임팩트 팩터라는 지표를 쓰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실 때 그 저널에서 출판된 논문들의 인용수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논문 개개인의 평가 지표가 아니라 이제 묶어서 저널 단위로 평가를 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용 자체가 논문의 실질적인 논문이나 연구의 질을 이제 fully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저널이 이제 논문 개개 평가 지표로 저널 평가 지표가 쓰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래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유명 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출판된 논문들의 인용 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평균이 네이처 같은 경우에 38.7 이 부분,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34.7 이 부분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 평균들은 이 100 넘는 몇몇 개의 아웃라이어들에 의해서 왜곡된 평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임팩트 팩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널에서는 여러 가지 트릭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저널의 평가 지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판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연구, 즉 제가 세운 가설이 거짓임을 입증한 연구에 대해서는 출판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출판된 연구에 대한 확인 연구는 출판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제 인용수가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기 있는 주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선호한다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연구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저널의 이제 편집인들이 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몇몇 이제 아까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웃라이어들의 이제 분야가 한정적인 분야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기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후속 논문 출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분야별로 임팩트 팩터라는 거에 지표에 이제 차이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다른 케이스에서는 이제 단편적인 평가 지표가 여러 연구 윤리 위반 사례를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하나의 큰 연구를 하더라도 이제 제 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제 제가 출판한 논문의 수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살라미 슬라이싱이라고 불리는 제가 한 연구에 대해서 최대한 잘라서 출판을 여러 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공저자에 대해서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사람도 공저자로 등록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기존에 출판한 논문을 이제 자기 표절을 하여 이제 다시 출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쿠핑이라고 불리는 행위에 또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제 심사 과정에 들어간 논문을 고의로 심사를 지연시킨 후 비슷한 류의 논문을 다른 저널에 출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측 데이터를 조작해서 네거티브 스터디의 경우 출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포지티브 스터디로 바꿔서 출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들은 과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외에도 이제 연구자들은 이런 시스템 내에서 이제 실제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연구자고 이제 논문에 대해서 논문의 과학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도 연구자고 실제로 논문을 소비하는 논문에 있는 엔드 유저도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어떤 보상 없이 이제 자신의 논문을 작성한 저자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저작권을 출판사에게 양도하고 이제 논문을 검증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 없이 검증 작업, 피어 리뷰라고 불리는 과정에 참여를 해주고 그리고 논문에 있는 독자로서는 연구기관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저작권료를 출판사에게 주고 논문을 읽게 되는데요. 실제로 논문과 관련된 모든 이제 생산, 검증, 소비는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인 수익은 출판사에게 귀속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학술 논문 출판사 중에 가장 세계에서 큰 회사가 엘즈비어라고 불리는 회사인데요. 엘즈비어가 실제로 2017년에 3조 약 5천억의 매출과 1조 3천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이제 영업이익만 두고 봤을 때 넷플릭스,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빅4 중 하나인 넷플릭스의 영업이익의 1.5배 약 정도이고 카카오의 약 8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이제 이런 평가 지표가 왜 이용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계에서 지금 같은 이제 전문 교수나 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직업적인 학자가 등장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도에 이제 영국의 대학교의 숫자는 약 30개를 간신히 넘었는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영국, 미국 등 유럽과 이제 미국에서 각 대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결국 이제 교수라고 불리거나 이제 전문 직업 연구인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지역 학회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일종의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학자들이 참가하여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형태에서 국제화된 이제 출판, 논문 출판이고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상업화되고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1980년도에 이제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지원금의 형태가 블록 그랜트라는 형태로 이제 대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지원금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형태에서 두 차례 이제 오일 쇼크와 관련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오자 이런 지원금의 형태를 교육에 대한 지원금과 연구에 대한 지원금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구에 대한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연구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 입장에서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이제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현재 오늘날과 같은 평가 지표가 이때 설정돼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이제 막대한 지원금이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많은 수의 연구 논문들이 출판이 되고 많은 수의 저널이 출판돼서 이 당시 이제 연구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있었던 논의가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어떤 것은 과학 논문이고 어떤 것은 과학 논문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미국 NIH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정의된 게 peer reviewed, 그러니까 과학자들에 의해 검증된 아티클을 이제 현재 생각하는 과학 논문, 과학적인 성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픈 사이언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그림은 포스터라는 곳에서 한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일종의 이제 개념도 같은 건데요. 대부분의 오픈 뒤에 뭔가 붙는 것들이 그러하든 사실 디피니션이 모두 다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이란 미닝 자체가 개방적인 디피니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서 8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연구의 형태가 바뀌고 연구를 그 당시에는 종이로 줬는데 지금 디지털로 배포하고 이런 형태가 되면서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존의 과거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의 성과 공유 아니면 연구의 성과 평가에 대해서 이제 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수반된 노력들이 저는 오픈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오픈 사이언스에서 오픈 데이터 쪽으로 좀 한정을 시켜보면은 연구와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한데요. 첫 번째로 크게 이제 연구 기금과 관련 데이터, 연구 기금과 관련한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출판물과 관련된 데이터, 세 번째로 실제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이 뒤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기금 관련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종종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문 기사에서 연구 기금이 잘못 주어졌다라든지 아니면 횡령이 되었다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연구 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이런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함과 더해서 우리가 연구 방향, 그러니까 기금을 주는 연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하는 연구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뒤에 보시는 거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에 대한 이제 선정 결과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온 건데 보시면은 2016년도에는 이제 과제명과 함께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그 다음에 이제 과제 PI도 같이 이름이 등장을 했었는데 2017년에는 오히려 공개되는 정보가 더 적어진 되게 재밌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NRF에서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지원을 받은 연구는 이제 여기에 성과 관리 시스템에 이제 등록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2년의 연구의 경우에는
지금 보안상 이유로 파일을 이제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연락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좀 다른 이제 좀 많이 이제 투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는데요. 실제로 NIH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의학이나 보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연구 지원금에 대해서 따로 이제 자신들이 툴을 만들어서 이제 뭐 NIH에서 받은 그랜트에 대한 익스플로러라는 툴을 만들었는데요. 이 툴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 PI가 받은 그랜트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그 그랜트로부터 어떠한 성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연구에 얼마나 이제 NIH에서 이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NIH 어떤 기관에서 지원을 했는지까지 모두 다 투명하게 현재 공개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번에 출판물과 관련된 데이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이제 출판된 이제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서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작성한 논문이 만약에 2편이라고 했을 때 그 2편에 제가 저자 이름이 만약에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면 표현명이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유준선인데 한쪽에선 준선 유로 돼 있고 한쪽에선 j.u로 돼 있으면은 현재는 그 둘이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같은 저자임을 판별해내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논문과 관련해서 메타데이터, 즉 이 논문이 어떠한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지, 이 논문의 저자는 누구인지, 이 논문의 저자의 기관은 뭔지, 또 이 논문의 예를 들어 앱스트랙트는 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실제로는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돈을 내고 봐야 되는 데이터라고 보기는 애매한데요. 이거를 되게 큰 스케일로 그거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받으려고 저희가 엘즈비어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본 결과 이제 엘즈비어의 어카운트 매니저한테 연락하라는 이런 글씨가 써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저희는 이 글씨를 보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연락을 했더니 엘즈비어의 오피셜 파트너십이라고 돼 있고 저희가 스폰서를 받고 있어서 거기서는 되게 쉽게 내어주는데 오히려 출판사에서는 내어주지 않는 이상한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쪽에 보시는 캡처본은 이제 와일리라는 이제 대형 출판사의 온라인 라이브러리의 캡처 화면인데요. 이제 논문과 관련해서 이제 돈을 내지 않는 유저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초록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보여주지 않는 이 논문이 인용하고 있는 논문이 무엇인지조차 보여주지 않는 이런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저널들이 다른 형태의 이렇게 수많은 형태의 인용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다르게 쓰는 것도 이제 실제로 출판물과 관련된 데이터가 오픈되는데 좀 큰 방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는 이제 아래 두 캡처는 이제 실제로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해서 데이터를 위주로 출판하는 저널들의 캡처인데요. 이 외에도 이제 이게 공개되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네거티브 스터디가 출판되지 않거나 이제 확인 연구가 출판되지 않는 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가 A 플러스 B가 C라는 걸 발견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C 프라임일까? 라는 연구를 사실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 결과는 논문 형태로 출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연구 생태계 전체의 큰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데이터만 출판하는 저널들이 존재하지만 사실 이 저널들조차 네거티브 스터디의 출판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여러 오픈 사이언스라는 것을 위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위에 사이업은 일단 불법인데요. 전 세계 논문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보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논문의 개당 평균적으로 40~50불 정도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논문 저작권을 따오기 위해서 수십억의 돈도 우습게 쓰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논문에 대한 접근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불법적으로 이제 모든 논문을 대부분의 논문을 담아놓은 레포지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이제 Faculty 1000 Research, F1000 Research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논문의 출판 과정을 이제 많이 단축시켜서 실제로 선출반되고 그 다음에 공개된 피어 리뷰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널이고요. 그 옆에 노라라고 하는 거는 Declaration of Research Assessment라는 이제 선언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임팩트 팩터라고 불리는 지표를 쓰지 말고 아티클 단위의 평가 지표를 쓰자고 한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이제 하나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티모시 가월스의 이제 블로그 캡처 화면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이제 시도였는데 수학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 명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블로그에서 뭐 집단 연구 같은 게 실제로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티모시 가월스가 이제 자신이 풀고 있는 문제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자 이제 유명 과학자였던 당시 뭐 테렌스 타우 같은 과학자들도 그 밑에 이제 댓글을 달아가면서 실제로 연구가 진행된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 화면의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이냅스라고 하는 이제 논문 검색 툴인데요. 저희는 뭐 사이냅스라고 하는 논문 검색 툴을 만들면서 실제로 논문 데이터의 서지 데이터의 표준화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좀 이제 탈중앙화된 학술 논문 출판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오픈 사이언스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뒤에 보시는 사진은 되게 유명한 이제 과거의 물리학자들이 솔베이 회담이라고 해서 보였던 이제 그곳의 사진인데요. 이때 뭐 물리학의 황금기라고 하는데 가운데 보시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로렌츠, 하이젠베르크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픈 사이언스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제 생각에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뭔가 협업을 하기엔 더 좋아진 환경이었는데 사실 연구에서 의미 있는 협업이라는 게 발생을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연구자들끼리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사실 협업이 도움이 된다는 거는 이런 오픈 무브먼트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불변의 진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저 뒤쪽에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죠. 아까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노력들에서 사이냅스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사이냅스는 서지 정보만 제공하고 그 논문에 대한 그런 검색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사이허브 아까 불법 사이트라고 하셨는데 좀 이용해 보고 싶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나요? 사이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이업 먼저 말씀드리면요. 주소가 매번 바뀌어요. 그리고 설립자인 이제 엘바키안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지금 박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원 시절에 만들었는데 저작권법의 문제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체포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이업 같은 경우는 주소가 매번 바뀌어가지고 주소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트위터 같은데 사인업 치시면은 최신 주소가 나올 거고요. 이제 거기에 저 위에 DOI라든지 논문의 제목이라든지 논문의 링크를 입력을 하시면은 해당 논문이 이제 풀텍스트가 나오는 그런 웹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논문 서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검색은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풀텍스트 오픈 억세스 논문인 경우 풀텍스트 억세스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저작권이 억세스 배리어가 존재하는 논문의 경우 저희 툴을 쓴다고 해당 논문을 무료로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구글 스칼라 정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저 뒤에.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앞에 문제점은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뭐 현재 임팩트 팩터의 문제라든지 뭐 지금 보통 보면 이제 숏 저널 같은 것들이 숏 아티클이 레퍼런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실어가지고 그 임팩트 팩터 높이고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한번 피어 리뷰를 하기 시작하면은 뭐 한 20편, 30편 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중노동이다 하게 되고 시간 없으면 진짜 나중에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게 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문제점 지적은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걸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안 해주셨는데 혹시 그게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뭐 어떤 뭐 비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그걸 해결하시겠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비밀 같은 건 저희는 뭐 전혀 없고요.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족하게 드린 이유가 사실 간단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않아서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뭐 연구자뿐만 아니라 이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이며 이제 연구기관의 이제 뭐 리크루팅 정책이면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쉬운 해결책은 아니라고 쉬운 해결법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제 일단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 거버넌스를 다시 연구자에게 주는 것을 일단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좀 탈중앙화된 이제 출판 프로토콜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첫 번째로 이제 피어 리뷰어한테 이제 저자가 출판을 위해서 제공한 금액을 모두 다 보상으로 주는 게 첫 번째 일단 저희가 원하는 방법이긴 하고,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모든 걸 트랜스페런트하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설정한 초기 프로토콜은 있지만 이제 논문에 대한 평가 프로토콜을 이제 그 플랫폼 참여자들이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실제로 연구 평가에 대한 거버넌스를 참여자들한테 다시 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뭐 저희가 문제를 이렇게까지 풀려고 하려면은 그 이전에 커뮤니티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커뮤니티 지지를 모으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짧은 질문 하면 드릴게요. 네. 지금 뭐 저자로부터 그러면 어떤 그 보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널 같은 경우에는 서브미션을 할 때는 전혀 돈을 내지 않거든요. 돈을 내는 거는 억셉트가 됐을 때만 돈을 냅니다. 뭐 다른 저널은 모르겠어요. 이게 서브미션 하면서도 돈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저널 가운데는 억셉트 된 다음에만 돈을 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오히려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억셉트를 많이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바이어스가 생기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없애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젝과 어셉의 개념이거든요. 네, 어셉 되었다고 지금 현재 이제 문제 중 하나가 어셉된 논문은 어셉 된 걸로 끝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포스트 퍼블리케이션 리뷰라는 게 심각한 케이스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 A 저널에서 이걸 리젝했는데 실제로 노벨상을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어셉과 리젝 자체가 뭐 지금 현재 연구 생태계에서 필요한 개념인가라고 필요한 개념이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없애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기 좀 복잡해가지고 추후에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발표자분과 따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짧게만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질문인데 방금 질문자와 제가 동일한 질문이 있었는데 듣다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슬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짧게 연구자 커뮤니티에 정말 깊숙한 인볼브먼트가 있어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피어 리뷰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널에 올라가는 그거는 밸리데이션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래서 피어 리뷰라는 그런 오래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 왔는데, 그냥 한순간에 없애고 이제 뭐 개념을 없애고 하기에는 뭔가 그게 존재했던 이유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 그 연구자들 커뮤니티와 그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언급하신 그런 커뮤니티 형성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외국의 오픈 사이언스 이제 뭐 아드보케이트라고 불리시는 뭐 피럴스거나 존 테넌트 이런 사람들과 이제 뭐 이메일로 주기적으로 하고 뭐 연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외국에서 열리는 이제 스콜라리 커뮤니케이션 관련 컨퍼런스에 뭐 지속적으로 스피커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무브먼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를 알림과 동시에 이제 이런 오픈 사이언스의 개념을 소개하는 오픈 사이언스 미드업이라는 행사를 뭐 월마다 이제 각 대학교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지금 3회인가 4회인가 이미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종의 오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뭐 제 개인의 뭐 설립자라고 해서 만약에 사기업이 되어버리면은 뭐 제가 볼 때도 이 문제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2, 3년 내로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시일 내로 풀릴 문제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제 사기업이 되어버리면은 제 능력의 바운더리 아니면 저희 팀의 바운더리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이 걸려버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오픈 프로젝트라는 걸 하게 된 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 저희가 이제 투명성이나 아니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지향하는 팀이어서 그렇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누군가 저희보다 역량이 훨씬 좋고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인볼브했을 때 훨씬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저희 뭐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 블록체인 팀보다도 과학자들은 훨씬 많이 연락을 하고 있고, 뭐 만나는데 일단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해주신 유준선 대표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